서순자목자 서순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기대에 제가 반만이라도 이렇게 충족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제목은 가을의 고독, 가을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가을 되면은 단풍이 물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우에 물들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그와 함께 떠나는 예수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 학계에서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의학회장, 소경의학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활동 비슷하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활동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굴할지 서구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남영성연구원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품자주자 시민들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를 졸업했지만 행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학을 특히 이제 문화행정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정책과 창의한국과 문화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에 관한 책을 조금 썼습니다. 올해는 제가 협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해설사 20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제 이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사진이에요. 30년 전.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 시민단체에서 지역 신문사와 계속해서 주민자치관한 칼럼을 쓰는데 상당히 많이 좀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이런 책을 썼더니요, 컵에 있는 놈이 이런 책을 썼다 해가지고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쯤에 화순 운주사 앞에 교실이 한 칸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분교, 폐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한 6, 7년 정도 외국인 무료 민박을 하면서 홈스테이라고 할 수 있죠. 홈스테이 하면서 그 사람 외국을 찾아오는,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그들에게 문화의 격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고, 못하는 솜씨지만은 파브리에서 미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문화 이벤트 같은 데 참여하고, 제가 독서 토론 모임한다. 그럼 거기도 데리고 가고, 식당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친구는 스웨덴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에 얘들은 품앗이로 하루에 3-4시간씩 일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짠해갖고 못 시켰어요. 풀은 한번 보고 그랬어요. 네. 제가 주민자치 시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는 주민자치 시민운동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낙엽이 왜 떨어질까요?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찬바람이 산나비에 얼굴을 스치며 다정하던 그런 노래 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이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어제 지리산 노고단에 물어봤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그 해설사님이 물어봤어요.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지만은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은 잎 자체에 에틸렌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나뭇잎을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영양분이 또 떨켜가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여름에는 이제 뭡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나무가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영양분을 나뭇잎에 있는 영양분 광합성을 하는데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왜 단풍이 물들까요? 잎에는 원래 이제 뭐 초록색 색소랄지 노란색 이렇게 단풍색 이렇게 빨간색 이런 색소가 한 번에 다 있답니다. 근데 이제 봄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색 색깔의 줄을 이루지만은 가을 되면은 이게 빨간 단풍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노래도 있지만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인생에도 가을. 그러면 우리는 가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독의 대명사 고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이제 영국 문학. 여기서 잠깐 제가 고우를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고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참 몰라요. 법대에 있는 놈이 고우를 잘 알겠어요? 몰라. 그렇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포럼에서 고우와 같이 고독한 사나이가 있었다 이런 식의 그 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들어갔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 선배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이 형들이 좀 껄렁껄렁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유급을 했어요.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한천 형이 저보다 솔리타리 맨이라고 별명을 불러줬어요. 예.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의 노래에 고독한 사나이 고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을 동안에 이제 저가 항공사, 싼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고우 미술관이 있어요. 고우 미술관. 여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썼던 거예요. 고우 미술관. 여기는 고우의 동생 태호가 있죠. 태호가 난 아들이에요. 태호 아들 2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우 미술관을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 화순에서 우리가 왜 고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분은 정규 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 다음에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붓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800점 가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그림 한 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몇 점은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점도 팔지 못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분의 대표작도 아닌데 붉은 포도밭인가 이런 그림은 우리 돈으로 1,700억에 팔렸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전설이 될 수 있을까? 화순에 탄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광했지만 이제 화순 탄광천에서 시골 초국도 속에서 미친 듯이 막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100여 년 뒤에 미래에 우리에게 전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필을 생각하면서 킬리만자로의 포럼에서 고우를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 보시면은 나오죠. 먹이를 찾아 삼키시고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얻으면 눈 높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작곡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작곡. 조용필 노래하신 거고.
양인자 선생님이 이제 이 양반이 가사를 시적으로 아주 잘 쓰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소설을 갖고 등단하고 상을 받으면은 소감을 쓰려고 이걸 써놨다더만. 근데 조용필하고 아주 가까운가 봐요. 그러다가 이 양인자 선생의 남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조용필 선생이 노래를 부르죠. 보세요.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앞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 데 무슨 삶?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호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불행하게 살다간 사나이, 고독하게, 이때 고우의 고자는 고독할 고자는 또 몰라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고우. 자, 보세요. 여기 125명의 화가를 모았고 그림만 그리는데 2년 걸렸고 총 6만 5천 컷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우의 총격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이 영화 러빙 빈슨입니다. 자, 이런 고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고우 작품 전시회 있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과 클래식과 함께 어우러진 클래식 콘서트가 우리나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우는 언제 태어났는가? 1853년이라고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죠? 오래 전에 몇 병이 되는 거 모르겠네요. 자, 고우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준데르트의 고우의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우의 생각. 고우의 생각. 영국에 있을 때 사진 보고 있습니다. 고우의 생각. 지금은 이제 고우 하우스로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고우는 16살, 17살 때쯤에 이때 젊은 나이에 구필 화랑이라고 이 화랑에 취직하게 됩니다. 본사가 파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런던에 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고우의 큰아버지가 구필 화랑의 설립자와 같이 파트너였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태어났잖아요. 헤이그에서 지사에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우는 구필 화랑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헤이그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런던 지사로 파견을 갑니다. 런던에 영국에 있으면서 좀 있다가 다시 또 파리 본사로 또 발령받다가 다시 또 런던으로 가고 그럽니다. 이 과정에서 고우에게는 많은 아주 유익한 경험을, 유익하다기보다는 고우에게는 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고우는 구필 화랑에서 무단 결근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결국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구필 화랑을 그만둔 다음에는 이제 런던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램스테이트 기숙학교, 아이들을 기숙사가 딸리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기숙학교라고 하잖아요. 기숙학교에서 이제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로. 그런데 이제 이 고우는, 잘 봐보세요. 고우는 우리가 귀를 자를 정도로 정신병이 있다, 발작 증세가 있었다, 이것밖에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우는 뭡니까, 이렇게 램스게이트 이제 영국 남동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는 이 램스게이트에 있을 때 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른바 엄청나게 가난한 학생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월사금도, 돈도,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 애들을 제대로 등록금 못 낸 애들을 차갑게 이렇게 하는데 고은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가난한 아이들하고 이제 고은은 그 2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고은은 자기의 소명을 그곳에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 교장 선생님도 막 버리려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고은은 나라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램스게이트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애들을 보면서 이 구피라를 그만두고 런던 근교의 램스게이트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이 애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소명 아닌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램스게이트 이 교장 선생님이 기숙학교 교장 선생님이 런던 가까운 데로 이제 램스게이트에 있다가 아이워스로 옮기게 됩니다. 아이워스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램스게이트에 있다가 런던으로 가면서 이런 과정에서 고은은 나름대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약간 피해보고 있습니다. 자, 늦게 오셨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11살에 중학교에 입학해 16살까지 다녔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술상과 하나 출판을 하는 구필 하람의 파트너인 숙부 주선으로 헤이그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저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워 런던에 왔고 2년 뒤에는 다시 파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던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사명에 가난한 아이들을 접하면서 그런 마음이 본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존스 감리교라고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창립한 감리교, 그 감리교 학교에서 부강을 있으면서 부목사로 근무했다고 그래요. 이 램스게이트에서 가난한 아이들 함께 거기서 돌보면서 또한 런던으로 가까운 데 옮겨가지고 아이워스에 지낸 동안에 고은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함을 목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고은은 편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은은 이렇게 이 또 편지에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주세요. 빨리.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긴 여행이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다. 슬픔은 인생의 조건이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배제된 죽음이나 슬픔은 없다. 절망은 없다. 부단히 거듭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늘 푸른 나무처럼 만든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 언젠가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조지 헨리 본편의 저녁 풍경화였다. 오른편 멀리 푸르스름한 언덕이 보인다. 그 위로 장엄한 소량과 그는 보랏빛으로 물든 잿빛 구름이 있다. 노란 잎과 풀로 덮인 광야 같은 들판이 있다. 들판을 지나 멀고 먼 높은 산으로 향한 길이 있고
그 산 위에 있는 일몰의 영광이 드러진 도성이 있다. 그 길을 지팡이를 든 순례자가 가고 있다. 순례자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고 매우 지쳐 있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 이 말에 순례자는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기쁘게 길을 걸어간다. 아득한 길을 걸어왔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붉은 석양 속에서 빛나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순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점점 지쳐가겠지만 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겠지. 이 고우의 편지를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작품이 생각나지 않아요? 존 버전의 철로 역전과 비슷해요. 자, 고우는 이제 또한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라는 그 책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책방에 서점에서 구필환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영국에서 가난한 그 기숙학교와 또 아이버스에서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그러다가 또 도르트레이트는 서점에서 책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책방에서 일을 할 때 고흐는 엄청난 책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고흐의 작품 중에는 이 성서가 있는 전물 하나랄지 또 이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알퐁스 도데 작품을 형성한 그 마차가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이게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흐는.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신학교 입학 시험에 라틴어, 헬라어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관악을 먹어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흐의 선교적인 선교 열정, 너무 뜨거운 거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신학교를 못 갔지만은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기보다는 이런 일반 평신도, 선교사 양성학교, 여기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위에서 기대와 성원이 모아져서 이 선교사 벨기에 브뤼셀은 선교사 양성학교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잘 몰랐지만, 고흐가 런던에서 공부했죠. 영어를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엄청나게 잘했어. 런던에서 2년 동안 있었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잘했어.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려면 영어로 잘잘잘잘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잘했다 했어. 그 다음에 이 구피라면서 이 지점 저 지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우리는 정신병자로 저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외국어에 능통, 달통,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또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고흐는 또 이제 선교사 일반 평신도로서 선교사 양성학교에서 한 개 공부한 다음에 이 벨기에 있는 보리나즈라는 곳에 가서 광부 알죠? 화순이방 탄광 지역했잖아요. 이 광부를 대상으로 한 평신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회자분들은, 목사라면은 양복을 입는다지 점잖하고 단정하고 우아하게 입고 다녀야지 좀 이렇게 그 광부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막 행색이 초라하게 남루하게 다니는 걸 싫어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옷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가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가지고 선교부에서는 고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고흐는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런 그 꿈을 접고 화가로서의 새로운 길, 하나의 문을 닫으면 다른 새로운 문이 또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화가로서의,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점에서 보세요. 제가 포탈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 이곳에서 따가지고 온 것인데, 보세요. 여기서 고흐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 옆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한테 아주 좋을 거야. 성경은 곧 예수를 뜻한다.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정점을 향하고 있지. 모든 철학자와 마법사 가운데 예수만의 은혜와 무한함 그리고 죽음의 무모함을 확인했으며 기쁜 마음으로 평정을 유지하고 학생하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했어. 그는 모든 예술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서 대리석과 점토 그리고 색채를 살아있는 몸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얼마나 성경에 끌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고은은 책방에 근무할 때에도 시도 때도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 남긴 작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알폰스 도테의 타라스콩의 타타랭이나 이런 게 있대요. 제가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죠. 근데 이 알폰스 도테 소설 요걸 가지고 이 타타랭, 타라스콩이라고 써 있잖아요. 타라스콩이라는 지역 이름 같아요, 진작에. 타라스콩의 역마차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도테, 알폰스 도테 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책에 있었잖아요. 그 알폰스 도테 문학 작품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타라스콩의 타타랭 그래가지고 이걸 그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성경 있는 정보라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책이 나와요. 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우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은 라테르심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신학교 못 가고, 그 다음에 평신도 광산에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광산에서 선교활동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품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의 길로 가기로 했는데, 이 화가의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저간의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우는 이건 양정무 교수 인양관이 이제 미술사를 전공하는 이제 한혜정 교수님으로서 인양관이 저도 이제 겪어본 책에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저는 이제 미술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무지행이 쉽게 말하면 고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다시피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20년 넘게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 양정무 교수가 고우에 드로잉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이 오스틴 프라이어스라는 이런 드로잉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와요. TV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은, 이 화면에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보면 고우가 자기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가 글씨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여기 편지,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림 재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림, 난 앞으로 화가의 길 갈 거야 하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 막 글씨를 태호야, 어쩌고 저쩌고. 여기 또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드로잉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평소에 고우는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도 그럴 것이? 고우가 첫 직장이 어디예요? 쿠피랑 화랑이에요. 화랑에서 얼마나 대단한 작가들의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봤겠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전국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좀 어깨가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을 보니까 거기서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그리는구나. 많은 피해를 받았겠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좀 재주가 좀 있어. 아까 편지에서 받았어.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고우가 밀레 아시죠? 네.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족. 땡. 끝없이 펼쳐지는 벌판. 너무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 일을 한참 열심히 하던 그 내외 두 사람. 교회의 종소리가 들릴 때 해가지고 그 대지 위에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밀레는 농민화가 있어요. 베르비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농민의 투박한 삶, 일하는 농부들을 위한 보통 대부분의 화가들은 어때요? 옷 쫙 입고 드레스 쫙 입고
봄나게 딱 양산 치고 가는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 배부르고 틈 따신 사람들의 그 풍경화도 그렇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놓은 것이 대부분의 그림의 소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밀레는 어때요? 들에서 일하는 농가족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램스게이트나 아이워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탄광에서 일한 이 탄가루를 막 날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하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소원했던 고우가 밀레와 같은 농민 화가에 꽂혔던 것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우는 밀레의 그림을 많이 모사를 하게 됩니다. 베낀다 그 말이에요. 베껴.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